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오늘 이준석 전 대표 만나기 앞서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검찰에 4번째 출석했잖아요. 워낙 중대 사안이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전 발언을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단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안타까워요. 단점을 극대화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실리나 이런 거에 밝아 보이고 예. 이런 것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걸 풀어가는 데 장점이 있는데 본인을 비장한 정치 투사로 만들려고 하는 지금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97년도에 그 98년도에 97년 말에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비자금 의혹을 터뜨립니다. 신한국당에서. 그렇게 했더니 검찰이 이걸 수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따지다가 김대중이라는 정치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봤을 때 이분에 대해서 만약에 세게 수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나중에 그러면은 그때 표현으로는 제2의 광주 사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중에 그 검찰총장이 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이제 총재에 대한 수사를 못 하고 넘어가죠.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의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포스만큼 이재명 대표의 포스가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뭐 연설 비슷하게 이제 자기 입장을 있는 걸 봤는데 저도 이재명 대표를 뭐 대선 때도 그렇고 지선 때도 그렇고 많이 상대해봤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장점은 저런 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비장하게 연설하고 이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냉정하게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나 의혹에 대해 가지고 그냥 딱딱딱 끊어가지고 해명하는 모습이 훨씬 나았을 텐데 지금 좀 감정에 북받친 모습 같은 게 오히려 저건 이재명 대표한테 극대화된 장점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건. 그렇게 읽고 계시네요. 앞서 인터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같은 강신장 면모를 지녀야 한다라고 한 이야기는 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야 대통령 돼가지고 뭐 거릴 게 없어 보이지만은 한 3, 4년 전으로 시기를 되돌려 보면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찍혀가지고 사실상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막 징계를 하려 그러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항거하고 본인 실제 징계 당하기도 하고 당시 검찰총장이었으니까요. 나중에 또 가처분으로 또 풀려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심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의연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제가 냉정하게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이 뭘 했나? 라고 물어보면은 1년 동안 사실 민주당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를 맛깔나게 지적했다든지 이런 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저도 당대표 해보면 아침마다 이제 당대표가 회의 가가지고 모두 발언하고 이러는 게 사실 대한민국 뉴스를 설계합니다. 하루 동안. 특히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선점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뭔가 새로운 이슈를 선점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매번 나오는 것은 방탄국회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성남시장 때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은 사실 뉴스 지분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무슨 갑자기 무상 시리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멀쩡한 도시에다 갑자기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갑자기 뭐 빚을 갚았다 한다든지 이런 이슈 만들기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인기를 끌었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 옳고 그른 거 관계없이 갑자기 무슨 뭐 수락산 계곡에다가 뭐 상인들 뭐 철거한다 그러고 이런 걸로 뉴스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움츠려든 모습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점만 계속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읽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총선 이제 8개월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했으니까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퇴진론이 한때 있었잖아요. 뭐 10월 퇴진론도 있었고 하지만 당에서는 부인하고 있고요. 근데 연말에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비대위로 가려고 그러면요. 첫째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비대위에 특화된 전문가. 소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들. 정무 감각이 매우 뛰어나고 메시지 능력이 매우 뛰어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대권 주자여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 끌어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선거를 주도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거기서 그러면 야당의 대권 주자가 그에 준하는 카리스마와 이제 대권 주자로서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이 시나리오가 가동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그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권 다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고민해야 될 게 이재명 대표보다 대권 주자로서의 카리스마가 뛰어난 사람을 비대위로 띄우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치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딜레마인 거죠.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계점이 보이는데 네. 이미 지방선거를 패한 패장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큰 선거 예. 지휘 능력이 없다고 이제 판단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이제 대권 주자 그럼 이재명 대표보다 나은 사람이 있느냐? 네. 그래서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민주당에서 좀 머리가 있으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2달 전인가요? 별 한 간 뜬금없이 막 모든 유튜브 채널이 달려들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예. 이탄희 의원 한번 띄워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탄희 의원 같은 사람 좀 젊고 새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띄워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뜬 겁니다. 이렇게 다 달려들어가지고 대권 여론조사에도 넣어보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만큼 안 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민주당 내에서도 전통적인 어떤 후보군들이 또 나오겠죠. 이낙연 총리라든지 아니면 정세균 총리라든지 김부겸 총리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내신 분들이 등장할 수 있고 이분들은 그런데 그러면은 이분 자체가 대선 주자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는 인사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각을 세우는 구도로 대권이 그 총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재명 대표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멋진 대선 주자가 나와가지고 이끄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정권의 총리 정도 되는 아주 중량감 있는 인사가 당을 이제 운영하고 그러면 여기서 선결돼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전 대선 후보고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재명 문재인 간에 상당한 화합과 타협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전에 가가지고 회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선거를 좀 치러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선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자, 민주당의 딜레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은 여당이 불리할 것이다. 수도권이 위기다. 이렇게 진단한 이유는 그러면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뭐 수도권 선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 원래 당에서 뭐 예를 들어 대표가 영남 분이면은 김기현 대표, 원내대표를 뭐 수도권 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윤지혜 원내대표, 당대표 울산, 원내대표 대구. 그다음에 지명직을 뽑을 기회도 있었는데 거기다 대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수도권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수도권 선거와 그러면 영남 선거 뭐가 다르냐 그냥 말씀드리면요. 영남 선거는 시작할 때 딱 가보면은요. 국민의힘이 한 5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민심만 딱 보면?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겨요. 가만히 있으면 이깁니까? 그래서 영남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거 가보면 어떤 일도 있냐면은 유세차 만들지 마라라는 격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유세차를 만들어놨더니만은 내가 통제되지 않는 어떤 당원이 올라가서 유세차에서 이상한 말 했다가 뭐 이렇게 영상 돌고 이러면은 오히려 논란이 되니까 그런 정도의 당세가 있는 지역도 있고 근데 수도권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 공천받고 딱 가보잖아요. 5대0으로 지고 있어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말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골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골 이상 넣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면 공격적인 선거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지도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실점하지 말자 위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고 있는 선수들이 무슨 실점을 하지 않는 전략으로 이기겠습니까? 지금 현 지도부를 아주 강력히 비판하고 계신데 그럼 현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 보세요? 모를 거예요. 모른다. 아니 지금 8개월 남았으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점수 안 먹는 거를 덕목으로 살아오신 분들한테 갑자기 골 넣는 축구를 하라 그러면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갑자기 아무리 김민재 선수가 수비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스트라이커에 넣으면은 힘들 거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총선 8개월 앞두고 제가 여론조사 최근 나온 여론조사 하나 잠깐 보고 갈게요.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요. 먼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35% 정도. 그러니까 30%, 32, 33, 35, 33, 35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 부정평가는 57, 58, 55, 57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대별로 잠깐 볼게요. 세대별로 보면 20대, 30대가 지지율이 낮아요. 지금 21%, 30대가 21%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볼까요? 자, 지역별로 보면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특히 대구, 경북은 지지율이 56%, 그리고 서울 36, 인천 31, 광주, 전라 13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세대별로 나오고 있는 지금 여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론조사표도 네.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슨 뭐 40%, 45%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던 것에 비해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제 눈에는 큰 차이인데 하여튼 크게 네. 차이 나지 네. 않는 네. 분들이 있는데 예. 같은 갤럽 조사를 하더라도요. 저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분석할 때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총선을 앞두고 대선 좀 다릅니다. 네. 대선 저 수치 그대로 봐도 돼요. 근데 총선은 지역 분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문재인의 40%와 윤석열의 40%는 의석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많은 곳이 수도권하고 영남권 인구가 많거든요. 네. 보통 근데 호남권 인구가 적기 때문에 민주당이 40 이렇게 나오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수도권에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정해가지고 이제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40에서 45 나온다는 얘기는 네. 수도권은 50 가까이 나오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많은 곳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윤석열 정부가 40 나온다는 거 아니면 30대 후반 나온다는 거는 경기도나 이런 데는 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영남으로 메꿔가지고 저 정도 38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지표만 보시더라도 인천, 네. 경기 31이잖아요. 예. 깔끔하게 전패입니다. 진짜 저렇게 가면은. 저렇게 가면. 아니 지난번에 그 저희가 보면 인천에서 하나 했거든요. 네. 인천의 지역구 중에 딱 12개 중에 하나 당선되고 서울도 보면 사실상 7개인가요? 6개인가 이렇게 됐는데 예. 그것보다 지금 지표가 안 좋은데 지금 뭐 서울은 괜찮고 경기도는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는 네. 애초에 분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해법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당내 현 지도부는 뭐 앞서 이제 영남 출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당 자체에 뭐 여의도 연구소도 있고요. 네. 여러 그래도 선거를 많이 치러본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저도 대선 과정에서 네. 지방선거 과정에서 저도 이제 당 대선 후보나 이런 분들하고 현재 여론조사 데이터 이런 거 분석하면서 네. 얘기를 많이 했죠. 아. 그래서 우리 당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분석한 것을 네. 뭐 대선 때는 특히 대통령께도 드리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고서를 어떻게 쓰고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받아보는 사람이 오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도부가 원하는 보고서도 낼 수 있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예. 수치는 조작을 못 하겠죠. 예. 여기다는 해석 자체를 이제 다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지금 지표를 보면은 네. 도저히 지금 낙관론이 이해가 안 되는 지표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희망회로를 이제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붙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지금은 거예요, 이렇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가속화되면은 네. 뭐 10이 뛸 겁니다. 이래 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가정을 할 것이다. 이게 제가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네. 굉장히 지표가 광우병 이후 안 좋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부적으로 이런 보고들이 올라갔다 그래요. 뭐 이제 지방선거 되면은 잘 될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런 게 터지면서 으아 이제 지방선거는 우리 다 이겼다. 그것 때문에 10%는 뛸 거다. 이렇게 예측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지방선거 몰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너무 안 좋지만은 네. 걱정 마십시오. 연말까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10% 뜁니다. 이런 거로 지금 희망회로 돌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개인 이야기 해볼게요. 예. 이준석 전 대표 노원 네. 그 공들이고 있는 거 맞죠? 저는 뭐 공 들였다기보다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8년째 지금 예. 공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계속.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이번에 공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결격 사유가 없다 보고요. 네. 그런데 뭐 항상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네. 원래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 잡음 별로 안 났거든요. 예. 예.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로서 경선 위주의 원칙을 고수했고 내 사람 꽂아넣기보다 당선될 사람을 넣어야 된다라고 예. 해가지고 돌렸기 예. 때문에 네. 지방선거에 대해서 저한테 아무도 내 사람 꽂아넣기 욕심냈다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약 그러면은 노원병이라는 곳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경쟁이 있을 만한 곳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노원병에서 결격 사유 없으니까 공천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가 노원병에 지금까지 선거구가 생긴 이후로 사상 최다 득표, 최다 퍼센트를 득표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만약에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만약 공천에서 장난을 치려 한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뭐 사람의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뀝니다. 그거. 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당 안팎에서 포용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의힘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이준석이 같은 사람을 포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끌어안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준석 씨 전 대표의 경우에는 네. 본인이 지금 절치부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총선과 관련해서. 늦어도 내년에는 국회에 입성을 해야지 자기의 정치적인 캐리어를 갖다 유지해 나갈 수 있지. 그것이 좌절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정치가 마감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라디오 인터뷰 내용인데 가끔 보세요? 찾아뵙죠. 가끔. 아,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 포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 보면 뭐 나오는 말이 또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뭐 유승민은 안 되고 이준석은 된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것도 별 의미 없는 얘기라 봅니다. 네. 지금 유승민 의원한테 그렇게 고압적으로 누가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네.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고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같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겠죠. 뭐 한 3-4달 전으로만 돌아가 봐도요. 네. 뭐 김용태 최고위원이 어디 사석에서 들었다고 하던데 이준석의 척추를 이번 기회에 부러뜨려야 된다라고 발언했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누가요? 당내에서 예. 뭐 언론인들한테 그렇게 했다는데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어요. 아 지도부가 이제 들어섰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밀어붙여가지고 60% 지지율 하겠습니다 이랬던 지도부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또 보수에 또 사람들 긁어 모아볼까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2016년 총선 때 보수 대통합을 했다 망했던 전형적인 그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방향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준석 포용이니 뭐 이런 거 없이요 지금의 운영 방식보다 조금 더 독단성을 덜어내고 잘 운영하면요 이준석 필요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이철규 사무총장 어제군요. 네. 함께 항해하는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 당 조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비판을 했는데 이게 누구를 이야기한 거지? 라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이 사실은 뭐 이제 공천 실무를 맡게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세요? 지금 뭐 본인한테는 배에난 구멍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남 탓할 거 없이 지금 배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니까 좀 내부 수리부터 하시라. 자, 그런데요. 정치에서는 흔히 영원한 적은 없다고 하잖아요. 친윤계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어때요? 아니 이거를 그냥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아니 본인들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5만 가지 무리수 다 써가지고 당대표도 자기들 마음대로 뽑고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으면은 반성해야죠 그냥. 지금 더 이상 뭐 다른 어떤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60% 지지율 하겠다고 해서 당선됐고 거기다가 뭐 다른 주자를 주저앉히면서까지 뭐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까지 주저앉혀서 당선된 건데 그러면 성과를 보여야 될 시기가 온 거죠. 근데 성과가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심각함을 느끼는 게 좋죠. 그렇다면 심각함을 느껴야 한다면 현 지도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한계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한계성을 깨닫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과 강원도 출신으로만 지금 구성돼 있거든요. 지도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 비대위 꾸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니 지금 누가 자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한테 비대위 꾸려라 이렇게 하고 이재명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바보입니까? 그렇게 물러서 주게 본인도 어떤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해주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윤핵관이니 아니면 현 지도부를 하는 분들도 본인들이 지금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죠. 그런데 보수 정당의 유구한 전통이 뭐냐면은 끌려 내려옵니다. 나중에 저러다가. 야, 만약에 계속해서 현 지도부가 내년 총선까지 가고 그리고 우리 이준석 전 대표 공천도 만약에 안 되고 그러면은 앞서 인터뷰 보니까 공천 장난칠 낌새 보이면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배제하지 않겠다. 저는
뭘 하겠다보다도 네. 무엇이든 열어놓겠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예. 네, 뭐 신당 창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소속 나갈 수도 있고 네, 뭐든지 할 수 있죠. 네. 네, 뭐 안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아까 전제 조건이 있잖아. 입수가 성립하면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건데. 공천 장난칠 낌새 보이면. 그리고 그 공천 장난이라는 것도 유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뭐 줄 듯 말 듯 뭐 이준석 네가 반성하면 준다고 뭘 반성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이제 말을 만들 경우에는 네.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여론조사라든지 그 국민 여론 상황을 봤을 때는 현 지도부가 물러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것도 다 열려 있겠죠. 네. 근데 이미 이준석이 노원병 나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네. 동네에서 현수막 하나도 못 달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당원권 정지 걸어놓고. 그러니까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네. 거기 보면은 검투하러 가기 전에 옆에 한번 푹 찌르고 이제 검투 나가라고 하는 씬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계속 하려고 하겠죠. 나가게 하더라도.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빈소 소문 다녀오셨죠? 예. 예. 윤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하시던가요? 그럼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오신 자리다 보니까 다들 의례적인 이제 상주와 인사 정도만 했던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오랜만에 의원들 많이 만나가지고 인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거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이 전 대표 상계동 그 재건축에 좀 관심 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 여의도 재건축 조합? 네, 지금 조합장이시잖아요. 홍보 한번 하세요. 아니 뭐 저희 유튜브 채널 만들었는데 저희 현안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현안 언제부터 하실 얘기는 거예요? 보수 유튜버들이 뭐 핏대 올려가면서 하는 걸 더 잘할 테니까 맨날 그리고 이재명 뭐 잡아놓으라 이런 것들은 저보다 잘할 사람도 있을 테니까 보수 정당이 고민해야 될 지형을 넓히기 가지고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천하람, 이기인 이렇게 두 사람이랑 저희는 정책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재미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피와 살이 되는 방송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준석 전 대표가 짚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